우리 청취자님은 혹시 심리 상담실에 그 푹신한 소파에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음, 아마 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때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또 따뜻하게 미소 짓는 치료사를 보면 내 감정에 정말 온전히 공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평온하고 안전한 공간이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평온한 미소 뒤에서 치료사의 머릿속이 막 최첨단 슈퍼컴퓨터처럼 돌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슈퍼컴퓨터요? 와, 그거 되게 무서운 비유인데요. 하하, 그쵸. 청취자님의 무의식적 방어 기제를 실시간으로 막 해체하고 또 뇌 신경회로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정확히 몇 초 뒤에 어느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지 치밀하게 계상하는 그런 거대한 매트릭스가 가동되고 있다면 말이죠. 아, 대부분은 상담실을 그냥 위로받는 곳으로만 생각하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 치밀한 계산과 매트릭스야말고 진짜 현대 정신치료의 맨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과거에 그 낡은 소파에 누워서 어릴 적 꿈이야기나 캐묻던 고전적 방식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가 더욱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우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리한 현대 역동정신의학의 통합적 패러다임에 대한 문헌입니다. 네, 아주 방대하고 깊이 있는 자료죠.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현대 정신치료가 과거를 넘어서 어떻게 신경과학,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다차원적인 심리 모델을 결합한 막 거대한 최첨단 융합과학으로 진화했는지 그 지형도를 그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취자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가장 흥미로운 지점들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이 강대한 현대 정신치료를 이해하려면 우선 마음을 해부하는 세 가지 핵심 지도부터 펼쳐봐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세 가지 지도가 바로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자기심리학입니다. 용어가 살짝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인간의 마음이 고장났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렌즈를 확확 바꿔 끼우는 겁니다. 첫 번째 지도는 프로이트의 뿌리를 둔 자아심리학인데요. 아, 그 유명한 프로이트요? 맞아요. 여기서는 인간의 마음을 마치 정교한 기계나 분자구조처럼 봅니다. 내면에서 막 끌어오르는 본능적인 욕구랑 그걸 억누르려는 외부 현실 사이의 갈등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 부품들이 서로 부딪혀서 마찰열을 내고 있는 일종의 갈등 모형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본능이랑 현실이 부딪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현대의 자아 심리학은 이 기계를 도대체 어떻게 고친다는 건가요? 그 지점에서 흥미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낸시 맥윌리엄스 같은 현대학자들은 기계의 마찰을 아예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안 없어요? 네, 대신 방어 기제의 수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죠.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 넘어진 아이가 땅바닥이 나빠 라면서 남 탓을 하는 건 투사나 분열 같은 원초적 방어잖아요. 아, 좀 유치한 방어네요. 그렇죠. 이걸 성엔 버전으로 성숙하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힘든 상황을 유머로 넘기거나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처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즉 관찰하는 자아를 길러주는 데 집중합니다. 아, 관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막 당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차에서 내려서 내 엔진이 지금 과열됐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네요. 와,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도로 내 마음의 엔진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아무리 차가 완벽해도 도로에 나가서 다른 차들이랑 계속 쾅쾅 부딪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 등장한 배경입니다. 인간은 진공 상태에 있는 기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죠. 관계 속에서요? 네, 위니콧이나 클라인 같은 학자들은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 패턴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내면화되어서 성격의 뼈대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일종의 결핍 모형이죠. 아, 결핍.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문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토 컴버그의 전이중심 치료라거나 안소니 베이트먼의 멘탈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이요. 우리 청취자님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멘탈라이제이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건 쉽게 말해서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근육입니다.
마음을 읽는 근육이요? 네,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는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상상하는 능력이죠. 아, 되게 중요한 능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깊은 트라우마나 관계 결핍이 있는 환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 마음 읽기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아, 마비가. 네, 그래서 치료자는 상담실에서 이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물리치료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사요? 환자가 쏟아내는 극심한 분노나 끔찍한 감정들을 치료자가 부서지지 않고 안전하게 담아내는 하나의 용기가 되어주는 거죠. 위니콧이 말한 충분히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면서요. 아, 타인의 마음을 읽는 근육이 마비되었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첫 번째 지도는 내면의 엔진을 고치고 두 번째 지도는 타인과 주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깔끔한 정리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심리학은 어떤가요? 엔진도 고쳤고 주행도 할 줄 아는데 막상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 자체가 텅 비어버린 느낌일 때 쓰는 지도인가요? 그 비율을 조금 더 밀고 나가보죠. 맞습니다. 쿠엇이란 학자가 주창한 자기 심리학은 현대인의 가장 뼈아픈 지점, 바로 존재론적인 고립과 자존감의 붕괴에 주목합니다. 요즘 정말 흔한 문제잖아요. 네, 파편화되고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라는 존재의 응집령이 무너져 내리고 있죠. 이때 치료자는 환자에게 결핍된 구조를 채워주는 자기 대상이 되어줍니다. 자기 대상이요? 네, 완벽하게 공감해주는 거울이 되어주거나 때로는 환자가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이상적인 대상이 되어주면서 무너진 자아를 복원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 새 학파의 발전 과정을 쭉 보니까 마치 물리학의 발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 물리학이요? 네, 자아심리학이 내부 구조랑 부품들의 갈등을 명확히 분석하는 고전역학 같다면요. 대상관계 이론은 나와 타인이라는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인력을 다루는 원자물리학 같거든요. 아,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심리학은 관찰자인 치료자와 대상인 환자가 완벽하게 얽혀서 서로에게 막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호 주체성을 강조하는 양자역학과 똑 닮아 있습니다. 와, 그 통찰은 현대 정신의학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이 세 가지 지도는 누가 맞고 틀리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환자의 퇴행 수준에 따라 치료사가 꺼내드는 상호 보완적인 도구들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세 가지 훌륭한 지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실전에서 치료사는 이걸 어떻게 섞어서 쓸까요? 여기서 하버드 의대 마사 스타크 박사의 정신역동적 시너지 모델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타크 박사가 환자를 저항에서 인식으로, 집요한 희망에서 수용으로 이끄는 5가지 작용 모드를 통합해냈다는 겁니다. 5가지 모드요? 네, 그런데 이 모델의 핵심 엔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환자에게 최적의 스트레스와 불일치 경험을 전략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님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심리치료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간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홀딩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방금 앞에서도 감정을 다 담아주는 용기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치료사가 일부러 방어를 흔들고 환멸뭉장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지 따뜻한 위로만 받는, 즉 스트레스가 0인 상태에서는 뇌의 신경회로에 아무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 변화가 없다고요? 네,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면 환자는 충격을 받고 퇴행해버리죠. 그래서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즉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스트레스인 불일치 경험을 투여하는 겁니다. 불일치 경험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자료에 나오는 집요한 희망과 환멸 문장 개념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대하고 방관했던 아버지에게 언젠가나 사랑받을 거라며 평생을 매달리는 환자가 있다고 해보죠. 아, 너무 슬픈 사연이네요. 그렇죠. 이때 치료자는 언젠간 아버지가 변하실 거예요라고 헛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바랐던 다정한 아버지와 현실의 차가운 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현실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사랑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와, 환멸 문장이라는 이름값을 하네요. 듣기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엄청난 고통이죠. 하지만 과거의 헛된 희망과 차가운 현재를 병치시켜서 환자의 세계관에 불일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희망을 포기하고 애도할 수 있거든요. 아, 애도의 터널을 지나야만 집착을 끊어내고 현실을 수용할 수 있다.
마음의 굳은 살을 날카로운 메스로 찢어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외과 수술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뇌의 회로 자체를 재구조화한다는 거군요. 놀랍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고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뇌 그리고 첨단 기술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 질문이 바로 현대 정신치료가 과거와 단절되는 혁명적인 지점, 신경역동 정신의학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신경역동? 어감이 벌써 과학적이네요. 마크 솜즈라는 학자는 이중 측면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상처와 fMRI로 관찰되는 뇌의 변화는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요. 구체적으로 뇌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나요? 야크판 셉이라는 학자는 뇌 가장 깊은 곳에 탐구, 분노, 공포, 욕정, 돌봄, 패닉이나 슬픔, 놀이라는 7가지 감정체계가 하드웨어처럼 깔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 7가지요. 그리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입니다. 트라우마 환자들은 이때 끊임없이 파편화된 과거 기억을 재생해요. 공포 영화가 화면 보호기로 설정된 셈이죠. 와, 공포영화 화면 보기 진짜 끔찍하네요. 치료사는 환자 얘기를 들으며 아, 이 환자는 지금 패닉 회로가 과활성화되어 있고 DMN이 오작동하는구나 하고 뇌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심리학이랑 뇌과학이 실시간으로 교차하는 거군요. 그런데 문헌을 보면 여기에 디지털 기술과 AI까지 합쳐진다고 하던데요? 네, 완전히 바뀌고 있죠. 인공지능이 음성 패턴을 분석해서 무의식적인 방어나 전이를 식별하고 생태적 순간평가, 즉 EMA 기술로 실시간 정서 변화를 초단위로 기록합니다. 초단위로요? 네, 심지어 VR 기기를 써서 가상 공간에서 노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앱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도 쓰이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청취자님이 일상에서 남기는 데이터, 상담 중에 쓰는 단어 패턴을 AI가 다 개선해서 치료사에게 넘겨준다. 이건 거의 영혼을 찍는 MRI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영혼의 MRI, 멋진 표현입니다. 과거엔 직관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청취자의 일상 데이터와 생체 신호가 다이렉트로 치료 세션의 재료가 되는 거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AI가 개입하면 치료가 차가워진다고 걱정하시는데 정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네, 뇌과학과 디지털 기술은 공감 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밀한 공감적 조율을 가능하게 해주는 확장된 도구예요. 영혼의 MRI가 공감을 더 예리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 융합과학을 설명하던 문헌의 후반부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거장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고 초월성을 논하기 시작해요. 아, 그 부분 참 흥미롭죠. 네, 과학의 끝에서 신비주의를 만난 느낌이랄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인간을 과연 뇌의 시냅스나 디지털 데이터로만 환원할 수 있을까요? 거장들의 대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오, 단호하네요. 현대 정신의학은 기괴함이나 비곡소적 소통, 동시성 같은 현상을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깊게 연결된 주관적 진실로 수용하죠. 동양 철학의 마음 챙김이나 비이원론도 받아들이고 쿠헛의 우주적 자기애까지 이어진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거대한 이론들을 실제 상담실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4단계 임상 매트릭스가 있다면서요? 네, 1단계는 구조적 진단입니다. 자아 심리학 렌즈로 현실 검증과 방어 기제 수준을 파악하죠. 잠깐, 그걸 눈빛만 보고 아나요? 미세한 해석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화가 나신 것 같네요. 했을 때 자아 구조가 취약하면 공격성을 폭발시키거든요. 그럼 치료사는 지지와 현실 구조화부터 해야겠다 판단하는 거죠. 첫 마디의 엔진 테스트가 끝나는군요. 2단계는요? 대상관계 지도 작성입니다. 대인관계 패턴을 파악하고 전이 중심 치료 기법으로 환자의 투사를 관찰하죠. 3단계는? 자기 가치와 결핍의 이해로 자기 심리학을 통해 분노 이면의 결핍을 찾고 거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럼 대망의 4단계는요? 바로 통합적 개입입니다.
스타크의 시너지 모델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최적의 스트레스를 투여하며 뇌 회로를 바꾸는 거죠. 와, 청취자님이 소파에 앉는 순간 치료사 머릿속엔 이 4단계 매트릭스가 실시간으로 가동되고 있었네요. 자아 강도를 재고 관계 지도를 그리고 결핍을 찾고 AI 데이터를 참고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환멸 문장을 던진다니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게 현대 역동정신의학의 위대함이죠. 무의식에 대한 유산을 지키면서 최신 과학과 철학까지 엮어낸 생물 심리 사회적 융합의 결정체니까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진정한 자기를 찾고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은 훌륭한 조연일 뿐 결국 핵심은 두 인간 사이의 진정한 만남인 거죠. 동의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전적 방식을 넘어 현대 정신치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심층 탐구해봤습니다. 최적의 스트레스와 공감적 조율로 뇌를 재구조화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우리 청취자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생각 하나 던져드릴게요.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미래에 AI가 내 결핍을 소수점 단위로 계산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최적의 스트레스와 공감을 설계한다면 우리는 그 AI를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자기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계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진정한 자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묵직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질문이네요. 네, 치료사의 4단계 매트릭스가 무결점 알고리즘으로 대체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연결감은 과연 어떤 형태일지 이 흥미로운 질문을 청취자님의 몫으로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탐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